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새바람이 불고 있는 금융산업. 하지만 이에 따른 보안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금융산업의 미래,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결제하고 송금하고 금융과 기술이 만나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금융혁신이 필요한 지금 금융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권대영 금융혁신 기획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핀테크 업계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예. 어떤가요?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나 금융도 어렵고 우리나라 네. 경제 금융도 어려운데 핀테크 업체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IR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돼 있고요.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 모험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험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글로벌 해외 진출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핀테크 같은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네. 핀테크 업체한테는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비대면이 활성화된다든지 데이터화 또는 플랫폼을 통한 그런 국민들의 경제 금융 생활이 이제 촉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결제나 금융 생활 자체가 이제 비대면화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어떤 예를 보면 이 사스 이후에 알리바바가 등장했고요. 메르스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폭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배달이라든지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4차 산업 기술 혁명을 잘 활용하면은 네. 위기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핀테크가 어드밴티지, 강점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핀테크 네.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당장 경험하고 계시지만 그 이커머스나 배달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어떤 결제나 금융 생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융 상품의 경우에도 온라인 그런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회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금융회사 플랫폼들을 결제, 자문, 상품 판매 자체를 플랫폼으로 통합할 것이고요.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도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거에 흐르는 힘은 데이터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활용되고 결합되고 융합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과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는데 기여도 할 것이고 도움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올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핀테크란 용어는 2015년에 이제 신재현 위원장께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16년, 17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지 비대면 거래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했고요. 18년 이후에는 이제 제가 있는 핀테크 금융혁신 기획단이라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어떤 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 예산도 확보했거든요. 이런 모든 기반들이 갖추어져서 2020년 이후에는 고도화하고 활성화하고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디지털화 또는 결제 선진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게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활성화한 어떤 그런 핀테크 활성화 전략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어떤 핵심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오픈 뱅킹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래서 이제 금융혁신의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뒀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12월 이후 시행됐는데 약 중복이 있지만은 약 3천만 명 정도가 가입하셔가지고 네. 등록되어 있는 계좌는 약 한 5천만 개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오픈 뱅킹을 통해서 기존 금융회사와의 어떤 경쟁과 혁신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 두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측면. 마지막으로는 이 오픈 뱅킹을 통해서 국민들이 싸고 편리하고 저렴한 그러한 혁신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제 체험하시는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날수록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 문제의 심각성도 이제 대두될 것 같은데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시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전자금융법 전체를 한 1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해서 결제 분야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좀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진입 장벽을 좀 낮춘다든지 그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있는 충전금이 좀 안전하게 일단 보호되는 측면,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도 좀 보강을 돼서 이 혁신하고 안정 이 부분이 좀 균형되는 그런 면에서 전자금융법을 좀 전면 개편을 하고 싶고요. 선진국들이 다 지금 이런 지급 결제의 혁신에 다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늦지 않게 전자금융법을 전면 개편해서 수많은 혁신가들이 나올 수 있고 기존 금융회사들은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금융법 전면 개편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금융의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금융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이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난해 4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1주년을 맞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말이 너무 좀 어렵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신데 네. 이게 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융 규제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격하고 촘촘하고 경직적입니다. 그럼 네. 어떤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금융 쪽에 하고 싶으면 인허가를 받거나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금융의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네. 제한된 기간 내에 마음껏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분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공화되면은 네. 이제 금융업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를 변경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1년 이상 예. 걸리는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 규제는 완화를 하거나 개선해도 되겠다는 그런 규제 개선의 어떤 기회를 갖는 그야말로 이 촘촘한 경직적 금융 규제에 제가 보기에는 알라딘 램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제 네. 이해하시면 그런데 이제 이게 금융이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많은 산업인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한 지 한 1년여 만에 지금 100건을 돌파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 건지 대표적인 그 사례를 좀 꼽아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입을 할 때 공항 갈 때마다 가입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리 가입을 했다가 해외 나갈 때 그냥 위치 정보만 캐면은 자동으로 보험이 작동되면은 아주 편리하죠. 그러니까 네. 위치 정보와 보험 상품이 결합한 온오프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대출 한번 받으려면 전화하고 은행에 가고 몇 번을 가야 되는데 다 플랫폼에서 네. 원스톱으로 하는 온라인 대출 모집 플랫폼이라든지 젊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나 어떤 그 주부들 이런 분들 이제 성실하게 금융 활동을 하는데 금융 이력이 없습니다. 금융 정보가 아닌 통신 정보라든지 SNS 상의 정보라든지 이런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어떤 신용평가 모델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최근에 어려운 용어지만은 뭐 안면 인식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한 본인 인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AI를 통한 이런 서비스라든지 하여튼 작아 보이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출시하고 있고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게 이제 빅데이터 3법인데 이게 올해 초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면 본격 이제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가 8월 이후에 나오게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를 굉장히 안전하게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 그 가명 정보란 개념으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그런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네. 모델을 개발하거나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그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권을 분석한다든지 매출 기반의 데이터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가명 정보의 산업적, 상업적 활용이 이제 촉진될 것이고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고 의료 데이터, 뭐 위치 데이터, 그다음 통신 데이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합되면은 아마 폭발적인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융 이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통신을 통해서 신용 평가 점수를 받아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측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신용 평가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할 것으로 하고 전 업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분야에서 또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것이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서비스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앵커님도 네. 지금 그 금융회사를 여러 곳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동의를 해가지고 여러 계좌가 있거나 여러 정보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많게 흩어져 있는 네. 금융 데이터를 한두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전담으로 하는 데이터 비서를 하나 두는 것이 마이 데이터입니다. 아. 그럼 당장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네. 하면 손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면 국민들의 일생활은 실시간으로 소비가 다 나옵니다. 예를 네. 들면 카드를 사용하시면 네. 카드 내역 다 나오죠. 그런 소비 지출,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들어와 있는 뭐 월급 계좌라든지 또는 보험, 예금, 뭐 주식 이런 상품들을 다 모으면은 합리적인 어떤 소비 생활, 투자 생활이 가능하게 그런 서비스를 아마 거의 실비로 또는 무료로 제공할 것이고 아주 쉬운 거는 제 신용 등급이 바뀌면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제가 막 여러 금융회사에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네. 이 마이데이터 비서를 통하면은 그 회사가 대행해서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금융 데이터만 말씀드렸는데 예. 비금융 데이터까지도 모아서 보다 좀 융합된 그런 어떤 생활에 편리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분야의 공공 데이터도 앞으로 이제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네. 어떤 기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나요? 데이터는 크게 보시면은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되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네. 그 마스크 문제도 네.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약국과 관련돼 있는 의료 정보와 이 위치 정보가 결합돼 가지고 약국 정보에 마스크가 몇 개 있습니다. 아, 를 다 그것까지. 제공을 했고요. 네네. 국민들이 중복 수령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니까 수많은 앱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어디에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몇 개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우선 1단계로 약 4,400만 건을 4월 29일부터 이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기업 분석도 가능하고요. 투자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막대한 뭐 개인의 금융 정보 내지는 공공 정보가 개방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 혁신에는 아까 그 보안이란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네. 항상 그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네.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되거나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금융 혁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런 많은 혁신들이 영업망이나 판매 채널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이제 전부 플랫폼화되고 모바일화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제 소외 계층들이 이 디지털 격차에 따라서 또 이 서비스를 충분히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누차 강조하셨던 데이터 보호라든지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러한 모든 혁신의 노력이 어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소비자의 어떤 피해를 불러오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혁신의 장이 열리고 있는 금융산업인데요. 올바른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